안녕하세요. 1월 5일 새벽 정말 한국인 유로파들의 경기가 많이 열렸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한 마요르카가 코파델레 16강에 진출했고 또 손흥민 선수도 마침내 기다렸던 득점포를 가동했는데 네. 김민재 선수는 이제 세리에 뭐 사실상 이제 후반기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그렇죠. 첫 경기였죠. 예, 심지어 그 경기가 이제 인텔 밀란과 빅매치였는데 워낙 많은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경기를 나눠서 봤어요. 네. 김현민 기자님께서 이제 인테르와 나폴리의 경기를 좀 보셨는데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은 나폴리가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무패 우승까지 노렸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심지어 첫 패를 넘어서 최근 12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예, 말 그대로 파주지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 조금 흐름이 끊겼던지 이 경기에 결과는 0대1이었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 그 사실은 인테르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가 좀 고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 나폴리가 그리고 인테르한테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또 이제 나폴리가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 좀 못하는 그런 게 반복되어 오면서 나폴리가 항상 우승에 도전하나? 이러다가 막판에 내려오는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뭐 부진했거나 김민재 선수가 못해서 뭐 실점하거나 진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경기 전부터 저희가 프리뷰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인테르는 막강한 공격 라인, 특히 이제 높이가 있는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예, 일단은 그 라우타로하고 제코가 이제 투톱으로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요. 루카쿠는 부상으로 계속 못 나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라우타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때문에 이제 그 축하연도 하고 그러고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이제 이 경기에서 라우타로는 선발 출전은 못했고 이제 벤치에서 조금 대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루카쿠, 제코 트윈타워로 나오게 된 거였죠. 예,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들을 보자면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뭐 몸을 잘 끌어올려가지고 뭐 슈크리니아르라든지 아체르비, 바스토니 같은 수비 라인, 뭐 미드필드 라인에 미키타리안, 차라놀루, 바렐라 같은 좀 기술 좋은 선수들, 뭐 대체로 이제 경기를 좀 장악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 나폴리가 올 시즌에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좀 공격적인 축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테르를 상대로 좀 잘 그 장악력이라든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뭐 이 경기에서 최정예로 나왔거든요. 정말 뭐 베스트 11은 나왔는데 딱 김민재 선수의 사진은 어쨌건 간에 저기다가도 넣었었고 선발 라인업에다가도 그리고 또 이제 라커룸 사진에도 김민재 선수의 유니폼 이거는 그냥 나폴리가 얼마나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큰가 거기다가 또 이제 나폴리 선수들이 월드컵을 갔다 온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만큼 활약한 선수도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엘린스키가 그나마 가고 또 이제 로사노가 갔는데 지엘린스키 솔직히 월드컵 활약상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얘 왜 나폴리에선 잘하는데 대표팀만 오면 이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김민재 선수 유니폼과 김민재 선수 얼굴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워낙에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가 중요하다. 특히 나폴리가 인텔의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기 보시면 이제 업비트가 새롭게 또 나폴리 스폰서로 들어갔는데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가 역시 아시아 선수, 한국 선수의 좀 효과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경기 전 프리뷰 때는 김민재 선수의 주전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이제 회복은 했지만 회복 첫 경기다 보니까 현지 언론들이 주앙제주스의 출전을 좀 전망했었는데 결국에는 라흐마니가 나왔네요. 네, 뭐 라흐마니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뭐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흐마니가 이 경기에서 아주 나빴던 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도리어 전 제수가 나왔으면 더 고전했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루카쿠하고 제코 이제 트윈타워로 나섰었기 때문에 높이 면에선 제수가 좀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원래 이 선수가 풀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풀백인데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웨스티고르가 나왔다면 모를까. 그 제수가 나왔으면은 약간 좀 고전했을 위험성이 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뭐 투톱 위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루카쿠 선수 저희가 알다시피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루카쿠와 김민재가 많이 부딪혔고 제코와 라흐마니가 많이 부딪혔는데 여기서 라흐마니가 좀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근데 루카쿠가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았지만은 피지컬 쪽은 정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제수가 나왔으면 제수가 왼쪽 섰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루카쿠의 피지컬에 조금 밀려났을 위험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카타르 월드컵 때 루카쿠가 좀 워낙 못했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제코가 좀 더 날카롭고 제코가 올 시즌에도 많은 골을 넣고 있으니 김민재 선수를 제코한테 붙이고 그 제주스가 뭐 루카쿠를 좀 뭐 맡기는
풀핏이라면 어렵겠지만 지금의 루카쿠는 뭐 냅둬도 골을 못 넣는데 약간 이런 기분도 있었거든요. 예. 물론 뭐 라흐마니가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뭐 이게 나쁜 선택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게 결과론으로 얘기하자면 네. 루카쿠는 공사가 됐는데 제코가 골을 네. 넣었다. 근데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는 브로조비치가 이제 몸이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이 경기에. 예. 그래서 중원 싸움이 살짝 조금 얇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차하노글루하고 그리고 이제 미키타리안하고 바렐라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중앙을 장악을 하면서 찔러주는 패스들이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나폴리가 조금 고전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나폴리의 상승세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앙기사, 로보트카, 치엘린스키 이 선수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었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일단 뭐 앙기사 선수가 오늘 이 경기 따라 유난히 패스가 많이 끊겼고요. 또 로버트카하고 발렐라가 많이 부딪혔었는데 거기서 발렐라가 대부분을 이겨내는 장면도 있었고 지엘린스키는 월드컵 가서 좀 정신을 네. 놓고 왔나 봅니다. 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공격의 흡입차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저 수비 쪽에 있는 디로렌조나 올리베라가 저런 게 많은 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풀백이긴 하지만 결국엔 빌드업 네. 돼야 되고 또 이 선수들이 공을 끊기게 되면 곧바로 위험한 상황이 네. 나오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유권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소유권을 잃다 보니까 나폴리가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허용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점유율 자체는 나폴리가 훨씬 높았어요. 아주 높은데요. 예, 네. 63대 37였고 특히 전반전엔 65대 35였어요. 어. 그나마 이제 후반 와가지고 나폴리가 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 공격을 계속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소폭 떨어진 거였지. 그 점유율은 전반전은 더 높았을 정도였고요. 슈팅 숫자도 더 많긴 했는데 이게 근데 유의미한 공격 같은 것들이 조금 인테르가 더 많았었거든요. 예.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킥도 더 많이 했고요. 음. 오프사이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상대 배우를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빅찬스가 3대 1이잖아요. 예. 그 빅찬스 미스도 2대 1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유효슈팅이 안 된 장면들이 원래는 골이 됐어야 될 정도의 네. 기회였다. 그 정도로 인테르가 점유율은 적었지만 그 슈팅 숫자도 적었지만 더 위협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 경기에서 나폴리가 정말 중앙에서 오. 패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앙기사든가 로버트카든가 지엘린스키가 부진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중앙 공격이 사실상 사라졌어요. 사실 이런 그 중앙 공격 비율은 처음 봅니다. 못해도 20%는 나오는데 15%, 13%. 모로코는 8.5%.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 나폴리니까. 모로코는 대놓고 측면에서 네. 공격을 만들어 갔잖아요. 네. 예. 나폴리는 그러던 팀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나폴리는 만들어가던 팀이었는데 전반전에는 13.3%밖에 되지 않았고 전후반 다 합쳐도 15.5%. 예. 그러니까 결국은 플레이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죠. 예. 나폴리식의 패스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유일한 유효슈팅 실점으로 이제 내주게 됐는데 뭐 과정 자체도 좋았어요. 예, 그러면 미키타리안이 롱패스를 환상적으로 넘겨줬고요. 이걸 이제 디마르코가 크로스로 올린 거를 중앙 후 세도에 들어가던 제코가 이제 헤딩을 이렇게 밀어서 넣은 거죠. 지금 뭐 장면 보시면은 그 김민재 선수가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 루카쿠 선수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코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막았어야 됐다? 그렇죠. 그러진 않아요. 라흐마니가 앞에서 잘라줬어야죠. 그리고 전술적인 어쨌건 마킹맨은 라흐마니였거든요. 그렇죠. 라흐마니였기 때문에 라흐마니가 제코의 그 세도를 못 쫓아갔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 후반 11분에 결국에 이제 선제골을 내줬고 그 뒤로는 이제 나폴리가 좀 변화를 많이 줬어요. 네, 그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갔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세리에아 같은 경우는 맞대결 전적으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인테르랑 아직 한 경기도 안 했었거든요. 나폴리가 그렇죠. 다른 상위권 팀들하고는 이미 다 했고 다 이겼어요. 그것도 그렇죠. 원정에서 이겼어요. 예. 나폴리가. 근데 인테르하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기에 패하면은 나중에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그건 맞대결 전적에서 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스팔레티 감독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갔어요. 네. 그 한 골 차임에도 불구하고 65분경에 그 폴리타노하고 지엘린스키를 빼고 로사노하고 라스파도리를 넣으면서 4-4-2로 전환을 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폴리타노도 공격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도 조금 더 공격적인 윙포워드인 로사노가 들어갔고 중미인 치엘린스키가 빠지고 스트라이커 성향의 라스파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술이 바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돌파구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흐비차하고 앙기사를 빼고 엠마스하고 은둔벨레를 넣었는데요. 뭐 엠마스와 흐비차가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어쨌건 간에 같은 롤을 수행하는 선수들인데다가 또 이제 은둔벨레와 앙기사 하면은 그래도 은둔벨레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서던 선수니까요. 예, 거기가 조금 더 공격력이 강화했다고 할 수 있는 데다가요. 마지막 순간에는 로보트카까지 빼고 아들 예. 조바니 시메온을 넣으면서 예. 아예 4-2-4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거의 이제 포톱이다. 전원 네. 공격, 그러니까 골대 앞으로 공을 이제 때려 넣는 상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테르 수비가 흔들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나폴리의 공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막판에 그래도 라스파도리가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 있긴 했는데 그게 오나나 골키퍼한테 막혔고요. 사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골에 근접한 슈팅은 없었어요, 이 예. 경기에서. 저게 이제 우리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워낙 새벽에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어땠느냐인데요. 평지에서나 통계 매체에서나 평점이 좀 네. 어떤가요? 일단 뭐 이 경기가 나폴리가 정말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경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그러니까 결국은 평점도 수비 쪽이 그나마 다 높게 돼 있거든요. 그냥 공격 쪽이라던가 미드 쪽은 평점이 별로 높지 않은데요. 특히 이제 후스코어드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나폴리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죠. 6.8점으로. 예, 게다가 이제 뭐 이게 통계 기준 평점은 그 통계 매체마다 같은 통계 기록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경고 한 장이 있다 보니 그걸 감점 요인으로 본 것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이게 오히려 좀 의미 있는 전술적인 경고였다고 해석한다면 네. 또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 인테르에서 네. 가장 평점이 낮은 선수는 루카쿠죠. 결국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마크맨이었던 루카쿠가 네. 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박한 평가였다는 것은 가장 영향력이 적었다. 즉 네.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세부 기록은 좀 어떤가요? 예, 일단 뭐 이 경기에서 태클도 3회로 최다였고요. 클리어링도 3회로 최다였고요. 가로채기 2회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볼 경합 승률이 그라운드 볼이라던가 공중 볼이나 다 60%가 넘었고요. 예, 그리고 또 패스 횟수나 볼 터치 횟수도 팀 내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90%로 상당히 준수한 수치였죠. 결국엔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세리에 A 무대에서 보여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번 경기도 유지를 했는데 미들 라인이라든지 공격 라인이 네. 제 몫을 못하면서 무패가 깨진 것이다. 도리어 나폴리가 어쨌건 간에 인테르한테 고전을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더 빛날 장면들도 많았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공격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많은 지역을 커버해야 됐어요. 또 혼자 원백을 했다. 네. 뭐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역시 빛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러니까 왼쪽이 수비 맵인데요. 예. 저기 보라색은 이제 클리어링이거든요. 예. 뭐 클리어링이 박스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음. 근데 이제 뭐 태클이라던가 가로채기라던가 그리고 이제 소유권 회복 같은 것들이 박스 안에 3개가 있잖아요. 예. 저거는 그 위험 지역에서도 과감한 태클과 과감한 가로채기를 기록했다는 소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상대 공격을 잘 저지해냈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패스도 상당히 뿌리는 패스들이 좋았어요. 특히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하는 패스들이 이 경기에서 유난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나폴리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특히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네. 주도적으로 활약을 했고 수비적으로 안전한 패스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 상대 지역까지 가서도 공격 가담을 했으니까 이 부분조차도 인테르라는 강팀을 상대로 여전히 김민재 네. 선수가 하던 대로 잘했다. 네. 근데 어쨌건 간에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에서 루카쿠를 상대로는 거의 저는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뭐 루카쿠가 진짜 피지컬 장난은 아니더라고요. 괴물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진짜. 약간 김민재 선수가 밀리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김민재 밀리는 장면 저는 그러니까 그나마 AC 밀란하고 지루하고 부딪혔을 때 높이에서 조금 고전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몸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은 그가 딱 지루 그리고 이번 루카쿠 이렇게 두 경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결국 중요 순간마다 다 끊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에 부처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루카쿠가 다나이나 유효팅도 못했고 네.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지됐기 때문에 네. 물론 이 루카쿠가 한참 뭐 좋을 때의 모습보다 떨어졌다고 해도 네. 오늘 경기 보니까 그래도 월드컵 때보다는 낫더라. 네. 좀 회복이 됐더라. 어쨌건 간에 패스 성공률도 56%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볼 경합 자체도 애초에 적었고요. 예. 볼 터치도 적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소유권 이동 횟수가 10회로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평가에서도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내린 주관적인 평가에서 패배한 팀의 뭐 좋은 점수가 나오기 그렇죠. 어렵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평점이 좀 낮게 책정되는 예. 편인데 그나마 이제 유로스포츠 이탈리아판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점을 주면서 팀 내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또 더더욱이나 평점이 박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판 스카이스포츠도 김민재 선수에게 6점을 줬다는 거. 특히 패배한 팀 수비수에게 6점을 줬다는 건 잘했다는 얘기고요. 또 나폴리 소식을 다루는 칼초 나폴리에서 오히려 5.5점을 줬는데 이건 그 칼초 나폴리에서 워낙에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이제 대부분이
루카쿠와의 1대1 대결을 잘 막아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유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라흐마니보다 나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서 통계 매체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라흐마니 평점 높게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자들이 경기를 보고 한 평가에서는 라흐마니 5점, 김민재 6점이니까 확실하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수비 라인 중에서도 경기 전체 팀 선수 중에서도 가장 잘했다는 평가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코가 이날 결승골을 넣기도 했고 제코가 빛난 반면 루카쿠는 좀 박했다. 루카쿠 같은 경우에 이제 평점 6점인데 승리팀 루카쿠가 6점, 패배팀 김민재가 6점이면 김민재 선수가 잘했다는 얘기를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대부분의 인테르 선수들은 7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카쿠를 좀 잘 막았다. 그냥 이 경기가 결과는 1대0이었지만은 인테르가 원하는 대로 풀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패스 돌리긴 하지만은 인테르가 단단하게 지키면서 역습할 때 확실하게 찔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인테르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긴 했었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좋았던 수비 장면들을 조금 보자면요. 특히 루카쿠를 막았던 장면들을 보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이 스루 패스가 루카쿠가 그가 배우를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쫓아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김민재가 빠른 발로 도리어 제치고 가가지고 앞에서 도리어 끊어냈죠. 오히려 출발하는 위치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뒤지만 빠르게 들어가서 커버하고 또 몸싸움까지 잘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분 뒤에도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 2분 뒤에 이 장면에서 약간은 김민재 선수가 이게 떨어지게 된 게 루카쿠가 돌아서면서 이때 좀 부딪혀가지고 살짝 김민재 선수가 몸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위험한 장면인데 싶었는데 1대1 슈팅 기회였어요. 근데 빨리 가가지고 저지는 거죠. 가로챈 거죠. 이 장면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저지하기 직전 보시면 루카쿠가 왼발 슈팅으로 구석으로 바로 때려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힘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거고요. 빅찬스를 허용할 뻔한 거를 도리어 그걸 완전히 저지해내면서 슈팅도 못하게 만든 거죠. 이 장면은요. 24분경에 제코가 그 센스 있는 스루 패스를 다르미안한테 찔러줬거든요. 그래서 다르미안이 개인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파악을 하고서는 바로 붙어가지고 가로채기를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역 뒤를 거의 내주지 않았던 김민재 선수고 또 그 1분 뒤에도 루카쿠가 거기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 잘 차단을 했어요. 이것도 살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슈크리니아르가 패스를 상당히 잘 줬는데 김민재 선수가 빨리 달려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마치 뒤에서 루카쿠를 방심하게 하다가 휙 해가지고 뺏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능적인 수비를 거죠. 그렇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루카쿠를 잘 막았다 말씀드렸지만 앞서 다르미안 장면도 그렇고 바렐라가 중앙에서 공격 전개할 때도 거기도 수비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바렐라하고 로버트카가 볼을 가지고 이제 그 경합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바렐라가 키핑을 잘 하면서 결국 따돌렸거든요. 근데 저기 그 팔만 있는 게 로버트카예요. 따돌려진 건데 그때 김민재가 빨리 와가지고 바로 이제 가로채기를 성공시켜가지고 이때 굉장히 웃겼던 게 바렐라가 넘어지면서 팬티가 보여졌어요. 바지가 이렇게 쓱 내려가가지고. 뭐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 라인의 수비까지도 좀 이제 땜질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루카쿠가 좀 일찍 그라운드에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인테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라우타로로 교체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됐죠. 교체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라우타로가 월드컵 우승 멤버지만 라우타로도 그렇게 요새 폼이 좋진 않았는데 루카쿠를 이제 교체시키고 라우타로가 나왔을 때도 라우타로도 뭐 별다른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개인적으로 수비를 잘했다. 그리고 공격 전개 좋은 장면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19분경에 이거 진짜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전환 패스를 한 건데요. 이게 원래는 저기 앞쪽에 있는 선수한테 가는 방향의 패스였어요. 근데 이게 땅에 튀기더니만 완전히 이렇게 꺾였어요. 뒤쪽으로 풀백 쪽으로 간 거네요. 그러면서 저 뒤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앞에 있는 선수한테 가는 방향이었어요. 전 그래서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스핀이 엄청 먹어가지고 노린 거네요. 그러니까 와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플레이메이커들이 하는 패스인데 약간 좀 이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사실 뭐 김민재 선수를 요즘에는 이런 그 전진 플레이 때문에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솔직히 우스갯소리로 나왔는데 그만한 패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분경에도
흐비차한테 이것도 왼발로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발이 아니잖아요, 왼발이. 근데 장거리 스루 패스 찔러줘가지고 흐비차가 여기서 기회를 잡았는데 볼 끌다가 결국 막히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뭐 경기 내내 완벽에 가까웠지만 타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쉬운 장면도 하나 있긴 했죠. 그 딱 한 번 이게 그 슈크리니아르 패스가 정말 좋았었는데 이걸 이제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수비를 하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태클로 끊으려고 무리해가지고 몸을 날렸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빠지면서 루카쿠가 마침내 처음으로 기회를 얻었고 여기서 이제 루카쿠가 빅찬스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크로스를 내준 거를 이제 제코가 바로 이제 내줬고 여기서 이제 다르미안이 골문 앞 슈팅을 딱 때렸는데 이게 다행히 홈런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실점을 해도 할 말이 없었던 좋은 연계 플레이였고 사실 그 기점이 됐던 게 김민재 선수의 무리한 전진 수비가 좀 이제 미스가 났던 것인데 뭐 그런 장면 하나 정도 좀 아쉬웠고 그 외에는 저는 이 경기에서 뭐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김민재 선수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치를 또 축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축구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동료들이 또 커버해주는 게 축구거든요. 그렇죠. 아니 원래는 김민재 선수가 전진하고 뒤에 이렇게 쓸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제 나폴리가 올 시즌 리그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뭐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에 이어서 결국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1월달 일정도 중요하고 또 현재 선두 경쟁 일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그래도 일정 자체가 아주 나쁘다라기보다는 조금 퐁당퐁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경기는 강등권에 위치한 삼프도리아 원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통해서 반등을 해야죠. 그 다음 경기가 정말 중요하죠. 유벤투스. 유벤투스가 최근에 그래도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그 밀리크가 그 프리킥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3위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사실 뭐 이제 10위권 언저리까지 있었고 뭐 알레그리 경질설도 있었는데 역시 어느새 강팀 올라올 팀은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순위를 보면 나폴리가 뭐 승점 41점으로 여전히 선두지만 2위인 디펜딩 챔피언 밀란과 차이가 5점으로 좁혀졌고 또 유벤투스나 인테르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폴리가 한두 번 미끄러지면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벤투스전을 못 이길 경우에 조금 이제 선두 독주라기보단 혼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뭐 그 뒤에 강등권에 위치한 승격팀 크레모네세하고 이제 경기가 있고 또 이제 살레르니타나도 그렇게 강팀은 도리어 약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팀은 지난 시즌 승격팀인 거잖아요. 로마전이 중요하죠. 로마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페치아, 크레모넨세 다시 그리고 이제 사수올로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프랑크푸르트 원정 있고 그 다음에 엠폴리전 있고 뭐 엠폴리전은 조금 쉬어가는 경기라고 할 수 있더라도 그 다음이 이제 라치오, 아탈란타,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되니까 저 때가 5연전 저 때가 조금 고전할 위험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나폴리는 전반기 때 강팀들하고 다 원정 경기를 치른 거 그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나폴리가 또 많은 경기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뭐 몸 상태 문제가 없다면 거의 다 선발로 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삼프도리아전 같은 경우도 인테르전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점에서 김민재 선수 나올 것 같고 유벤투스전도 뭐 당연히 나올 것 같고 크레모네세전 정도만 이제 좀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코파 이탈리아 경기니까요.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그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 전부터도 부상을 안고 있었고 또 이제 월드컵 때도 부상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도리어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고 반면에 월드컵 때 휴식한 다른 동료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실전 감각을 빨리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는 건재했고 나폴리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여전히 33년 만에 세리아 우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주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 세부적인 분석과 이탈리아 현지반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가 2023년 올해부터는 한준TV의 고정 출연 패널로 활약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해외 축구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